한국전쟁 때 정말 융단 폭격으로 다 쓸어버려서 북한은 굉장히 많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마오쩌둥의 아들도 폭격으로 죽었어요. 계란 요리해 먹다가. 미-52 같은 경우에는 구소련을 왕복할 수 있을 만한 제트기 시대의 첫 번째 전략 폭격기였고, 가변익이라고 해서 날개를 폈다가 접었다가 빠르게 침투할 수 있는 항공기를 만들어 보자. 그게 B1이에요. 그 시절 기준으로도 그 비트의 같은 중량의 금값보다 얘가 더 비쌌다라고 얘기해요. 21대밖에 제작을 못했고 4세대 전투기가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긴 했지만, 사건을 촬영한 감독들과 그 제작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4세대 전투기는 이미 끝나가는 전투기라는 거를. B-21은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6세대 폭격기이면서 동시에 6세대 전투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무인화된 로봇 같은 전투기들이 내 윙맨으로 따라붙게 되는 세상이 굉장히 눈앞에 가까이 와요. 1950년대 처음 등장했던 B-52 같은 경우에는 구소련을 왕복할 수 있을 만한 제트기 시대의 첫 번째 전략 폭격기였고, 굉장히 높은 고도를 비행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시절 기준으로는 충분한 생존성을 가지고 올 수 있었죠. 하지만 B-52가 배치가 되는 그 시점부터 이미 지대공 미사일과 관련된 체계들은 이렇게 성능이 좋아지거든요. 사거리도 좋아지고 속도도 좋아지고 정확도도 훨씬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B-52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전 때만 되더라도 벌써 생존성이 많은 문제점을 안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항공기를 엄청나게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진짜 거의 무한정으로 이렇게 늘어나 버린 거예요. 최근에 B-52 같은 경우에는 엔진을 한번 바꿔줬는데 2050년대까지도 쓸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시대엔 속도가 빠르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변익이라고 해서 날개를 폈다가 접었다가 이게 가능한 구조의 항공기를 만들고, 고고도에서도 빠르게 침투할 수 있고 저고도에서도 빠르게 침투할 수 있는 항공기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설계를 한 거예요. 그게 B-1이에요. B-1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 딱 붙어서 침투를 한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전투기에다 이 레이더를 달아서 룩다운, 슛다운이 가능한 전투기가 저쪽에 있다라는 게 확인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B-1도 지금 생존성이 그러면 없다라는 판단이 든 거예요. 70년대쯤 들어서부터 당시 로키드의 선진적인 기술들만 연구를 하고 있던 스컹크웍스라는 팀이 있었습니다. 꾸준히 소련 쪽의 논문들을 계속 수집해서 검색을 하고 관련 기술 동향들을 검토를 하고 있었어요. 그 CIA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레이더에 안 잡힐 수도 있겠는데? 라는 단서가 될 만한 논문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검토해보니까 실제로 가능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달파하고 같이 헤이브블루라고 부르는 스텔스기의 최초 시제기 기술 개발을 하고, 거기에서 성공을 거두자마자 바로 F-117 전투기 개발로 넘어가게 돼요. 당시 카터 행정부는 굉장히 큰 결심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있던 B-1 전략 폭격기 개발 계획을 접고 스텔스 폭격기 개발로 넘어가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국의 결단이었죠, 그 시절에. 그렇게 하면서 80년대에 B2 전략 폭격기가 쭉 개발이 됩니다. 처음의 계획은 4억 8천만 달러에 만들겠다 했어요. 5천억, 6천원 정도였죠, 그때 당시 환율 기준으로. 실제로 납품할 때 돼서 한 대당 가격이 22억 달러까지 올라가요. 엄청나게 비싸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22억 달러라는 게 지금 기준의 그 달러 가치 기준이 아니라 90년대 기준이에요. 그 시절 기준으로도 그 비트의 같은 중량의 금값보다 얘가 더 비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21대밖에 제작을 못했고, 그나마 그 21대 중에서 또 사고 손실이 있었어요. 전지구 타격사령부 이렇게 번역이 될 텐데, 주 임무는 이제 전략 핵폭격 임무고, 제일 성능이 좋은 폭격기들, 얘들은 당연히 구소련 아니면 중국 이런 데 직접 침투를 해서 핵으로 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 보유를 하고, 그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겠죠. B-1이나 B-52는 2성급이나 3성급으로 밀려나가고 있는 폭격기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폭격기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적진에 침투를 해서 핵폭탄을 투발하는 이런 임무보다 다양한 재래식 임무들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B-1도 그렇고 B-52도 그렇고 제2담 같은 것들을 많이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개 대대가 할 수 있는 임무를 폭격기가 한 대가 들어가서 다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굉장히 잘 썼던 사례들이 아프간이나 이라크 같은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전쟁 때 말 그대로 그 전략 폭격에 엄청나게 당했거든요. 폭격기들이 들어가서 정말 전략 폭격을 다 해버린 거예요. 정말 융단 폭격으로 다 쓸어버려서 그것 때문에 북한은 굉장히 많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마오쩌둥의 아들도 폭격으로 죽었어요. 계란 요리해 먹다가. 한국전쟁에 참전을 했었는데, 당시에 김일성이 격려를 위해서 방문을 해서 계란을 한 꾸러미 주고 갔대요. 근데 그 계란을 요리하다가 그게 이제 연기가 퍼져서 노출돼서 폭격 맞아서 죽었다고. 공세를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폭격을 계속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죠. 네.
냉전이 끝나고 굉장히 많이 벌어졌던 것들은 국지전이었고 어떻게 보면 조무래기들 손목 비틀러 다니는 일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임무에 계속 들어갈까? 아니면 정말 강대국 간의 경쟁에 이 폭격기를 써야 될까를 놓고 봤었을 때 B2 같은 폭격기들, 이런 것들이 강대국 간의 전쟁에서 필요한 형태의 폭격기라고 할 수 있죠. 생각보다 동아시아 지역에는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비행장의 수가 적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특히나 중국은 A2AD라고 해서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 본토에 가까이 들어올 수 없도록 계속 밀어내기 위해서 장거리의 지대공 미사일 체계와 고성능의 5세대 전투기들을 갖추고 미국을 태평양의 먼 곳으로 밀어내기 위한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과거에 보면 B2가 코소보 전쟁 때 미 본토에서 이륙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코소보에서 타격 임무를 수행을 하고 도시락을 까먹으면서 돌아와서 집으로 퇴근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괌에서 출발을 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는 그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B-21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B2에서 이제 실패를 경험을 해봤잖아요. 너무 체계를 크게 만들다 보니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내가 필요한 대수만큼 획득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B-21은 그거보다 조금 더 작게 만들고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서 내가 필요한 수만큼 늘려보겠다라는 판단하에 지금 그런 형상으로 설계가 된 거고, 기존의 전력들, 특히 스텔스화 되지 못한 폭격기들이라던가 아니면은 기존의 4세대 전투기들, 이런 전투기 체계들은 중국 본토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최근에 탑건 매버릭이 나와서 4세대 전투기가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긴 했지만, 탑건을 촬영한 감독들과 그 제작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4세대 전투기는 이미 끝나가는 전투기라는 거를. 그래서 6세대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인식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B-21은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6세대 체계라고 볼 수 있어요. 6세대 폭격기이면서 동시에 6세대 전투기일 수도 있어요. B-21도 그렇고 NJD도 그렇고 왜 6세대로 분류를 하냐, 단일 항공이 단일 플랫폼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패밀리 오브 시스템, 말 그대로 복합체계 군으로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떤 것과 복합체계를 형성을 할 거냐, 다양한 무인 체계가 이 6세대 항공기들에 붙을 거라고들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6세대 체계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무인화된 로봇 같은 전투기들이 내 윙맨으로 따라붙게 되는 세상이 굉장히 눈앞에 가까이 왔어요. 이런 것들이 붙게 되면은 양에 대한 문제는 이제 의미가 없어져요. 필요한 수만큼 무인 체계를 갖다 붙여서 편대로 묶어서 보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인 폭격기든 유인 전투기든 이 조종사들의 역할이 지금까지는 워파이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투원의 역할이었다면, 그리고 하나하나의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이 중요했다면, 6세대 체계에서 유인 체계가 가지는 중요한 지점은 미션 커맨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 폭격기를 호위하기 위해서 주변에 무수히 많은 무인 전투기가 따라붙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무인 전투기들을 유인 전투기가 적절하게 미션을 주는, 하지만 각각의 무인 전투기들은 AI를 가지고 있어서 유인 전투기처럼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 오면 뭐 4세대 전투기나 5세대 전투기들처럼 플랫폼 단위로 전투기를 생각하는 그런 세상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형상을 감추기 위함이에요. 모든 스텔스 항공기들은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레이더 반사 단면이라고 얘기하는 RCS라고 얘기를 하죠. 기준이 있는데, 스텔스 설계를 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 각도에서 레이더 반사 신호가 좀 강하게 튀는 스파이크가 딱 생기는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사진을 정확하게 공개를 하게 되면 그 스파이크가 뜨는 지점이 예측이 가능해요. 그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이번에 B-21 공개할 때는 정확히 정면에서 형상을 최대한 감출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위에서 찍은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게 정확히 그거는 다 상상도예요. 지금 B-21 전략 핵폭격기에 대해서는 정보가 거의 없어요. 굉장히 러프하게 미 의회 나가서 증언한 내용들 그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대다수 전문가들의 상상력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봤던 B-21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그 그림도 실제로 그 그림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그런 형상이 제일 스텔스성을 살리기 제일 좋지 않을까? 스텔스에서 형상이 90% 이상을 차지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머지 10% 영역에 해당하는 게 전파 흡수 물질 아니면 전파 흡수 구조, 전파가 들어왔으면 얘를 잘 흡수하거나 잘 산란시킬 수 있는 도료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 레이더 반사가 굉장히 심한 영역이 어디냐면 엔진 인테이크라고 부르는 공기 흡입구 쪽이거든요. B-21의 공기 흡입구의 높이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이번에 B2도 그렇고 B-21도 그렇고 엔진 공기 흡입구는 항공기 위쪽에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 쏘는 신호 같은 경우에는 엔진 인테이크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반면에 수평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막아주기 위해서 지금 엔진 인테이크 높이를 낮춘 거예요. 전투기를 기준으로 하면 한 30년 정도 격차. 대략 좀 30년 이상으로 지금은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스텔스 기술 자체는 좀
좁혀질 수 있는 범위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러시아는 사실 뭐 경쟁의 대상도 아니고 중요한 건 중국인데 중국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엔진 기술이 지금 엉망이라서 그 엔진 기술이 해결이 안 나게 되면 스텔스 쪽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뭐 항공기가 커지는 문제들도 있고 내부 무장창의 사이즈를 보면 F-22하고 J-20하고 사이즈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F-22에는 암람이 6발이 들어가는데 걔네는 공대공 미사일이 4발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디테일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미국하고 아직까지 기술적인 수준에서는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진다라고 봅니다.